안녕하세요. 역사 잠재우는 도서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과 함께 역사를 만나보세요. 이 고요한 밤, 역사 잠재우는 도서관에서 드리는 오늘 밤의 이야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한 여성이 관아로 끌려가 매를 맞는 그림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그림 속 여인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받은 처벌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나서서 사형까지 명령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벌 중에 태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초리보다 굵은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벌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100대였어요. 100대를 맞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견뎌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냥 연달아 맞으면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바로 이 100대 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80년의 일이었어요.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성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할아버지 세조와는 완전히 달랐던 왕이에요. 세조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압도했던 반면 성종은 신하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함께 정치를 만들어갔습니다. 경연이라는 학문 토론의 장에 열심히 참여했던 왕이죠. 왕도 정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성종 시대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화려한 옷차림에 요염한 자태를 뽐내던 모습 말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판무파탈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 여인이 태어난 곳은 한양의 명문 양반가였습니다. 그냥 양반집도 아니고 공신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외교 분야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국장급 정도 되는 승문원 지사라는 직책을 맡았던 박윤창이라는 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도 부유했고 미모도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서 여성의 외모를 언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리따웠다는 표현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뜻이죠. 명문가의 딸에 뛰어난 미모까지 갖췄으니 당시로서는 부러울 게 없는 처지였을 겁니다. 혼담이 오갔습니다. 상대는 놀랍게도 왕가였어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였던 태강수 이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직계 후손이었던 거죠. 둘은 혼인을 했고 그녀는 자동으로 품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숙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왕실 족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반집 딸에서 왕족의 며느리로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딸도 하나 낳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그 상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으로 불러들였던 사람이었죠. 성현이라는 학자가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가 계집종 옷을 입고 은장인 곁에 앉아 솜씨를 칭찬하다가 결국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음란한 짓을 했다고요. 남편이 나가면 만나고 돌아오면 숨기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 쪽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강수 이동이 연경이라는 기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 박씨를 버렸다고요.
왕실 족보를 관리하고 종친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종부시라는 기관에서 이 문제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치인이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멋대로 버린다면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그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왕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성종은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생에게 푹 빠져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잘못이 크다며 둘을 재결합시키라고 명령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계속해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왕의 어명을 어긴 거죠. 3개월 뒤에는 자신의 품계를 돌려받기까지 했고요. 부부 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여인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녀 인생의 최대 위기였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 없이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사별했거나 공식 이혼을 했다면 재혼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슬퍼하는 그녀를 보다 못해 제안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종년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서 벼슬도 있고 용모도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으며 집안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자신이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인은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여종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기처, 즉 버림받은 아내라는 애매한 신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라 재혼도 어려웠어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양반 여성으로서의 삶 대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느 날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그녀를 본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한눈에 반한 거죠. 그녀가 어떻게 반했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정을 통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족이었거든요. 방산수 인환이라는 인물이었는데 태강수 이동과 육촌 형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종친의 아내였던 그녀가 남편의 육촌과 만났으니 근친상간을 범한 셈이었죠. 조선 유교 사회에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어요. 인화는 그녀의 집 벽에 걸린 붉은 저고리에 연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시계는 똑똑 울리고 흰 구름이 활짝 거치니 달빛이 화창하다. 빈방 고요한 가운데 향기가 남아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을 그려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감동했고 자신의 마음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문신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의 근본에서 부모님께 받은 몸은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여겼던 시대였는데 말이죠. 당시 문신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먹물을 갈아서 바늘로 피부에 이름을 새기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그만큼 진심을 담아 새긴 거죠. 그런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그녀 몸에 새겨진 이름이 인환만이 아니었어요. 박강찬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의학 공부를 하던 청년이었다고 해요. 다른 쪽 팔에 그의 이름을 새겼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급 관리였던 가이양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등에다 문신을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남자만 해도 남편 빼고 4명이죠.
그녀가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신분을 속였던 겁니다. 자신이 양반집 딸이자 왕족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신분인 척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산수 이기라는 인물이었는데 남편과 같은 학렬에 아주 뻔히 뻘되는 사람이었어요. 정종의 증손자였죠. 단오날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그녀를 보고 이기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곁에 있던 여종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여종은 금애, 즉 하급 군인의 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반집 딸이라는 신분을 속인 거죠. 종친 입장에서는 하급 관리의 첩이라면 접근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둘은 만났고 사랑을 나눴어요. 왕가의 사위까지 만납니다.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의 남편인 이승원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자식벌 되는 사람이죠. 이번에도 지나가다 그녀를 본 이승원이 관심을 보였고 여종이 지방에서 온 기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또다시 신분을 감춘 거예요. 결국 이들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신분을 속였을까요? 양반 여성은 한 남자만 바라봐야 했지만 기생이나 첩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녀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길가에 집을 얻어오가는 사람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묵에는 나이가 젊고 아묵에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하다고 하면 아묵에는 내 거, 아묵에는 네 거 이런 식으로 희롱하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그녀가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 왕명에 따라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던 곳이었어요. 1480년 6월이었습니다. 방산수 인환과의 근친 상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정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런데 인환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성종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죄가 크다는 걸 스스로 알고 도망갔으니 끝까지 추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금부에 붙잡혀온 그녀는 취조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숨기고 자백하지 않으니 형벌을 가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녀는 고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자신과 관계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모두 밝혔습니다. 낱낱이 자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서 의금부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김감동이라는 여성이 많은 간통을 했음에도 중죄를 받지 않았으니 너도 사통한 자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세종시대의 사례를 들먹이며 희망을 준 거였어요. 그녀는 김감동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남자들의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세종시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의 충격적인 자백이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첫째, 남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무려 17명이었습니다. 관계한 남자들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 같구나. 지체 높은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둘째,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수산수 이기와는 공공기관 건물에서 관계를 맺었고 김이와는 길가집을 빌려서 정을 통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사당에서까지 관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에서 말이죠. 셋째, 대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녀와 정을 통한 사람 중에 노비가 있었어요.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걸 극도로 경계했던 조선에서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했다는 건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했다는 것 자체가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었던 거죠. 조정 대신들은 사형과 장형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쪽은 이렇게 말했어요.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행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온 나라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요. 반대로 장형을 주장하는 쪽은 법률상 사형에 이르지 않으니 먼 곳으로 유배 보내자고 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성종은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성종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의금부에 명령을 내렸거든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아뢰라고요. 숙제를 준 거예요. 45일 뒤 장형 100대와 유배에 해당했던 그녀의 간통죄는 2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제가한 법을 적용해서 교영 대시에 처한다는 거였어요. 교영은 목을 매서 죽이는 사형이고 대시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형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 사이에 특별 사명 같은 혜택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죠.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제가한 법을 적용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남편한테 쫓겨난 거지 배신한 게 아니었고 재혼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법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성종은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면서 그녀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이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온 그날 바로 그녀는 교형에 처해졌어요.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함께 사랑을 나눴던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귀양 갔다가 돌아왔어요. 심지어 무죄로 인정돼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께 간통을 저질렀는데 왜 처벌이 이렇게 다를까요? 성종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천한 기생과 같은 행동을 한 그녀 때문에 오히려 뜻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요.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린 거예요. 없는 법까지 끌어와서 일벌백계할 정도로 그녀의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성종은 그녀의 죽음을 발판 삼아 유교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죽고 5년 뒤 경국대전이 반포됐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었죠. 여기에 성종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경국대전 속 여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 재혼 절대 금지였습니다.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하기는 어려웠겠죠.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과부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자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정절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였죠. 둘째, 남성과의 접촉 절대 금지였습니다.
내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성이 함부로 밖에 나가서 남성과 마주치면 정절을 잃게 될까봐 걱정해서 집안에 가둬둔 법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장옷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가마도 사면에 벽이 있는 교자를 타야 했습니다. 밖에서 못 보도록 완벽하게 차단시킨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 여성의 모습은 바로 성종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억울하게 쫓겨나 신분을 숨기며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했던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박구마.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은 어우동이었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통한다는 뜻이라는 설도 있고, 야무지지 못하다는 뜻의 월동을 잘못 표기한 거라는 설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우동은 본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우동은 역사의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버림받은 후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 시스템이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던 거죠. 성종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섰을까요? 단순히 한 여성의 문란한 행실을 처벌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을 완벽한 유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이었죠. 어우동의 사건은 그에게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교적 질서를 확고히 하려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편이 기생에게 빠져 아내를 버렸는데 정작 처벌받은 건 아내였으니까요. 왕이 재결합하라고 명령했지만 남편은 무시했고, 그럼에도 남편은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계를 돌려받았죠. 반면 어우동은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선택했다가 극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같은 간통이라도 여성에게만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어요. 17명의 남자 중 단 한 명도 사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신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달랐습니다. 어우동 사건 이후 조선의 여성 억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혼 금지가 법으로 확정되었고 여성의 외출과 행동은 더욱 제한되었어요. 정절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졌죠. 열여문이 세워지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이런 분위기를 법으로 확정지었어요. 성종은 어우동의 사례를 들며 여성의 정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한 여성의 문란한 행실이 나라 전체의 풍속을 망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법으로 단단히 묶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성들의 첩 거느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양반 남성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기생집 출입도 자유로웠고요. 같은 혼외 관계인데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가혹했던 이중잣대가 존재했던 겁니다. 어우동이 만약 남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풍류를 아는 멋쟁이 정도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어도 바람기 많은 양반 정도로 치부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성이었기에 조선 최악의 음녀로 낙인 찍혔던 겁니다. 역사 기록은 대부분 남성 관료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쓰였죠. 어우동 본인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억울함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남성들이 바라본 그녀의 모습만 기록으로 남았을 뿐이에요.
만약 어우동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픔, 왕의 명령조차 무시당한 굴욕,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 그럼에도 자유를 추구했던 용기, 그런 이야기들이 담겼을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우동은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니까요. 물론 방식이 옳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우동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음란한 여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점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성종이 만들고자 했던 유교 국가는 질서정연하고 도덕적인 사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침해되었죠. 어우동은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여성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어우동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과부가 되어 재혼하려 했다가 처벌받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연려가 되기를 강요받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받는 사회였죠.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우동을 기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로 판무파탈로 그려지죠. 섹시하고 요염한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어우동은 그런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을 겁니다. 복잡한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고통이 얽힌 한 사람의 인생이었던 거죠.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현재의 교훈입니다. 어우동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차별의 역사를 배우고 법 앞에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도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도 있고요. 어우동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600년 전 한 여성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었어요. 성종은 유교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어우동을 희생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함은 실종되었습니다. 만약 성종이 정말로 정의로운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를 버린 남편도 똑같이 처벌했어야 했고,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도 모두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오직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웠어요. 어우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은 정말 공정한가? 도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성의 자유와 권리는 왜 희생되어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우동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별, 신분,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말이에요. 조선시대 한 여성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패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 법과 도덕도 시대와 권력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게 재단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